너희는 가족 아니야. 그냥 남의 집에 살던 불청객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72년을 살며 이렇게 단호한 말을 내뱉은 적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았다. 그들은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 했지만 결국 내가 그들을 쫓아낸 거였다. 오늘의 사연은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돌아왔을 뿐인데 내 방이 사라진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죠.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집에 돌아오던 날 하늘은 흐렸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퇴원한 내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며 익숙한 아파트 입구를 올려다보았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이사 왔던 날 아들 녀석이 새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데 오늘 왠지 계단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에 내렸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삐삐. 번호를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다. 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분명 이 번호가 맞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정신이 흐릿한 걸까? 다시 천천히 눌렀다. 이번엔 틀림없다. 그런데 또 삐삐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뭐야, 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약봉지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다. 현관에 며느리가 서 있었다. 늘 그렇듯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미소.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번호 바뀐 거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며느리는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보안 때문에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보안?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비밀번호를 내가 병원에 있는 사흘 사이에 바꿨다고?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며 더 묻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집 안 공기가 달랐다. 익숙한 내 집 냄새가 아니었다.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어딘가 어지러운 분위기.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차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으려다 멈칫했다. 내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늘 내가 정리해둔 방. 그 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고 전화통화하는 소리.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지? 가슴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방, 내 침대 위에 젊은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동생 민수였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내 방에 왜 이 녀석이? 내 침대, 내 책상, 내 옷장이 있는 이곳에. 민수, 너 여기서 뭐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저 잠깐만 방 좀 빌렸어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사정? 무슨 사정?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민수가 잠깐 지낼 데가 없어서요. 딱 한두 달 만이에요. 어머니 방이 제일 넓잖아요. 한두 달? 내 방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베란다였다. 유리문 너머
내 옷과 짐이 박스에 쌓여 있었다. 내가 아끼던 남편과의 결혼 사진, 손수 짠 스웨터, 손주가 준 편지까지 다 구겨진 채 박스 안에 처박혀 있었다. 내 짐, 저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 않고 대답했다. 아, 공간이 부족해서요. 어머니, 곧 정리할게요. 정리? 내 삶이 저 박스 안에 쑤셔 넣어진 걸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병원에서 준 약 때문인지 아니면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인지 그날 밤 나는 손주 방에서 억지로 잠을 청했다. 손주가 쓰던 작은 접이식 침대는 딱딱했고 허리가 쑤셨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 집을 지키며 버텨왔는데, 왜 내 방이 사라진 거지?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엔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늘 앉던 의자엔 민수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이미 먹었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고픔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아들은 출근하며 나를 지나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 잠깐만. 나는 아들을 불렀다. 하지만 녀석은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점점 더 낯설어졌다. 내가 만든 반찬은 몰래 버려졌다. 손주에게 말을 걸어도 녀석은 이어폰을 끼고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서로 불편하니까 좀 떨어져 사는 게 어떨까요? 떨어져 산다고?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다. 그런데 왜 내가 나가야 하는 거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민수가 내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응, 형부. 곧 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그럼 이 집 완전히 우리 거야. 요양원? 내 집을 뺏으려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손주 방에서 몰래 울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이건 내 집이다. 내 삶이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나는 몰래 변호사를 만났다. 집 명의가 아직 내 이름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영상 기록,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이 싸움 내가 이길 거야.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다. 손주방의 작은 창문은 늘 먼지로 뿌옇다. 눈을 뜨자마자 허리가 욱신거렸다. 딱딱한 접이식 침대 때문인지 아니면 어제의 충격이 아직 몸에 남아서인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주가 어릴 때 썼던 파란 곰돌이 이불이 눈에 들어왔다. 그 녀석이 이 이불을 덮고 내 품에서 잠들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외면한다. 거실로 나갔다. 부엌에서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반찬이라도 할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했어요.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식탁으로 갔다. 여전히 내 자리는 없었다. 민수의 가방이 떡하니 놓인 의자를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도 배고픔은 참을 수 없었다. 부엌 찬장에서 내 그릇을 꺼내 밥을 푸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그 그릇은 이제 안 써요. 새로 산 게 있어요. 새로 산 그릇? 나는 멈칫했다. 내 그릇은 남편과 이사 올 때부터 썼던 거다. 빛바랜 꽃무늬가 손때 묻어 익숙한 그릇. 그런데 안 쓴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도로 넣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출근 전 잠깐 들른 모양이었다. 나는 반갑게 불렀다. 아들, 밥 먹었어. 여기 앉아. 아들은 나를 흘깃 보더니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보, 내 셔츠 다렸어? 내 말은 들은 척도 않았다. 며느리가 대답하며 부엌에서 나오자 아들은 나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저 녀석을 위해 내가 뭘 못했나? 학원비며 결혼 자금이며 이 집까지. 그런데 왜 저를 외면하는 거지? 그날 오후 나는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서 찜을 하려 했다. 시장 골목은 익숙했다. 생선 비린내, 떡볶이 매운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 정육점 아저씨가 나를 보자 반갑게 말했다. 오, 어르신, 오랜만이네. 병원 다녀오셨다던데 괜찮으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갈비 좀 줘.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했다. 부엌은 내 공간이었다. 칼질 소리, 양념 끓는 냄새가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서 내 갈비찜은 외면당했다. 손주는 한 점도 먹지 않고 피자를 주문하자고 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기름져서. 기름지다고?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쓰레기통을 버리다 충격적인 걸 보았다. 내가 만든 갈비찜이 통째로 버려져 있었다. 양념이 묻은 고기가 비닐봉지에 구겨져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집안은 점점 더 나를 밀어냈다. 내가 청소한 바닥은 민수가 흙 묻은 신발로 밟고 다녔다. 내가 정리한 거실은 며느리가 다시 어지럽혔다. 어느 날 민수가 내 방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형부. 요양원 알아봤어. 다음 달이면 보낼 수 있을 거야. 요양원, 또 그 단어다. 나는 문틈으로 민수를 보았다. 녀석은 내 침대에 앉아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은 참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손주 방에서 몰래 핸드폰을 꺼냈다. 변호사가 준 명함을 보며 통화 기록을 저장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내 방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를 들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내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뭐해? 내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다. 아, 어머니, 그냥 서랍 정리하려고요. 정리? 거짓말이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인감 도장 찾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 그냥 먼지가 많아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했다. 저들은 내 집을 뺏으려 한다. 인감 도장까지 노리고 있다. 다음 날 나는 몰래 집 밖으로 나갔다. 동네 문방구에서 작은 녹음기를 샀다. 손이 떨렸다. 이런 걸 써본 적 없지만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며느리와 민수의 대화를 녹음했다. 형부, 어머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지. 요양원 비용도 만만찮을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숨을 죽이며 녹음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증거가 나를 지킬 거다. 며칠 뒤 아들이 저녁에 집에 왔다. 녀석은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려는 건가? 나는 조용히 앉았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요양원,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그 단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왜 내가 나가야 해?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민수가 여기 살아야 하고 우리도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내 집을 뺏어서 너희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집은 내 거야. 너희가 나갈 거면 나가.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녀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이 싸움 내가 질 리 없다. 아침이 되자 손주방의 낡은 창문으로 햇빛이 새우며 들었다. 얇은 커튼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바깥에서 참새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고 어젯밤 꿈에서 남편이 나왔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여보 힘내 라고 말하는 꿈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이 찡했다. 그래, 힘내야지. 이 집은 내 거야. 거실로 나가니 조용했다. 며느리는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가 그릇째 놓여 있었다. 내가 아끼던 도자기 그릇, 이제는 쌓인 먼지로 빛이 발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찬장 문을 열었다. 내 손때 묻은 된장통이 구석에 밀려 있었다. 예전엔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면 아들이 엄마 최고야 라며 웃었는데 이제 그 녀석은 나를 외면한다. 오늘은 동네 경로당에 가기로 했다. 병원 다녀온 뒤로 처음 나가는 길이다.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옆 오래된 단층 건물에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맞았다. 경로당 회장인 순자 언니가 나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영자야, 어쩐 일이야? 병원에서 괜찮다던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이제 좀 나아. 순자 언니는 내 손을 잡고 자리에 앉히며 물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무슨 일 있어? 나는 망설였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털어놓고 싶었다. 내 방을 뺏긴 일,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한 태도, 요양원 얘기까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언니, 혹시 변호사 잘 아는 사람 있어? 순자 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내 사촌 동생이 변호사야. 무슨 일인데? 나는 얼버무렸다. 그냥 좀 알아보려고.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우체국에 들렀다. 변호사가 보낸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우체국 창구 아줌마가 내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건넸다. 봉투를 열어보니 집 등기부등본과 명예 확인 서류였다. 내 이름 김영자. 이 집은 분명 내 거였다. 봉투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 요양원 예약은 다음 주에 하면 돼. 비용은 우리 형부가 좀 내줄 거야. 나는 숨을 죽였다. 요양원? 다음 주? 심장이 쿵쾅거렸다. 며느리는 나를 보지 못한 채 계속 말했다. 통장은 우리가 관리할게. 어머니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기계가 윙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건 증거다. 저들이 나를 속일 수 없어. 그날 밤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녀석은 거실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손주 방문 틈으로 그를 보았다. 아들이 들고 있는 건 등기부등본 사본과 부동산 계약서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저 녀석 내 집을 넘기려고?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물었다. 그거 뭐야? 아들은 화들짝 놀라 서류를 덮었다. 아, 엄마. 그냥 회사 서류야. 거짓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집 관련된 거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녀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왜 자꾸 의심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가족이라면 내 방을 뺏고 내 음식을 버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진 않아.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다. 절대 저 녀석 뜻대로 안 될 거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가게들이 스쳐갔다. 남편과 손잡고 걷던 그 골목. 이젠 혼자다. 변호사 사무실은 작고 아늑했다. 변호사는 내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자님, 이거 충분히 불법 점유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인감도장 관련 시도도 문제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 지킬 수 있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증거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 내 짐이 쌓인 베란다, 민수가 점유한 내 방, 아들이 뒤적던 서류,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났다. 손주가 잠든 틈을 타 서랍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복사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뒤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예약했어요. 건강검진이래요. 건강검진, 나는 직감했다.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핑계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 고마워.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저들이 날 속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한 수 앞서 있다. 그날 밤 나는 손주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다. 빛바랜 액자 속 그가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흘렀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젠 나를 지켜야 한다. 이 집, 내 삶, 내가 지킬 거야.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손주방의 얇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떴다. 천장에 갈라진 틈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남편이 저 틈을 메우겠다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우리 둘 다 젊었고 아들은 아직 작았다. 이제 그 추억은 먼지처럼 희미해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한다. 거실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손주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내가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동네 찻집에 순자 언니 만난다.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골목길은 익숙했다. 골목 끝에 녹슨 우체통이 서 있고 그 옆으론 할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바람에 낙엽이 굴러다녔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찻집은 동네에서 오래된 곳이었다. 나무 간판이 삐걱거리고 창문엔 빛바랜 꽃무늬 커튼이 걸려 있었다. 변호사는 이미 와 있었다. 젊은 여자였는데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가 믿음직스러웠다. 김영자님, 녹음 잘 들었어요. 이 정도면 불법 점유로 내용 증명 보낼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스쳤다. 내용 증명, 그게 뭐예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집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예요. 법적 효력이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거, 그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다. 내 아들, 내 며느리를 쫓아낸다니. 하지만 그들이 먼저 나를 내쫓으려 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럼 언제 보낼 수 있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증거만 조금 더 모으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사진, 녹음, 서류 사본 다 잘 모으셨어요. 이제 인감도장 관련 증거가 필요해요. 인감도장. 며느리가 내 서랍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이번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듯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였다. 엄마, 집 명의만 넘기면 돼. 매각하고 나서 민수랑 반반 나눌게. 매각? 내 집을 판다고?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요양원 비용은 통장에서 빼면 되고 어머니가 뭐 어쩌겠어?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들은 내 집을 팔아 돈을 나누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한다. 녹음기가 윙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녀석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손주방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일 어머니 병원 데려가. 검진한다고 하면 따라올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요양원 서류도 준비해야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병원? 그건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핑계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화만 내선 안 된다. 나는 침착해야 한다. 밤이 깊었다. 손주가 잠든 틈을 타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다. 아들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망설였다. 하지만 이건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 요양원 팸플릿과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핸드폰으로 서류를 찍었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죠. 검진 예약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네. 며느리는 내 얼굴을 살폈다. 의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태연히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근데 나 혼자 갈게. 병원 가는 길에 순자 언니도 만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집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저들이 날 속일 순 없다. 병원엔 가지 않을 거다. 대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가 쓸쓸해 보였다. 변호사는 내 사진과 녹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용 증명 초안 준비할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집 정말 지킬 수 있죠?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공원에 앉았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남편과 나눴던 결혼 반지였다. 빛바랜 은빛 반지가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다. 남편이 이 반지를 끼워주며 영자야, 우리 같이 늙자라고 했던 그날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반지를 쥐고 다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 삶이야.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 내용 증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식탁에서 손주와 밥을 먹고 있었다. 내 자리는 여전히 없었다. 손주가 나를 흘깃보았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제 병원 안 가셨어요? 예약 취소됐던데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태연이 대답했다. 아, 순자 언니랑 얘기하다 깜빡했네. 다음에 가야지.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다시 예약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병원엔 갈 생각이 없었다. 저들의 속셈을 뻔히 알았다.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나는 동네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 유리문엔 혈압 측정 무료라는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약사 아저씨가 나를 보자 웃으며 말했다. 김영자 어르신, 약 다 드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새로 받아야지. 근데 혹시 변호사 사무실 가는 길 아나? 약사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히 길을 알려줬다. 나는 약을 챙겨 들고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스쳐갔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 떠는 모습. 평범한 일상인데 내겐 낯설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 내용 증명 초안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영자님, 이걸로 퇴거 요청 보낼 수 있어요. 불법 점유, 인감도장 도용시도 다 명시했어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내 이름 김영자. 이 집이 내 것임을 증명하는 글자들. 손이 떨렸다. 이걸 보내면 정말 저 사람들이 나갈까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안 나가면 소송으로 갈 수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하지만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 나는 서류에 사인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민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녹음기를 켰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수, 어머니가 병원 안 갔어. 뭔가 이상해. 통장도 못 찾았잖아.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부가 서류 준비했으니까 곧 끝나. 요양원만 보내면 돼. 나는 숨을 죽였다.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갔다. 이건 또 하나의 증거다. 저들이 날 속일 순 없다. 그날 밤 손주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손주의 일기장이었다. 색연필로 쓴 글씨가 어설프게 적혀 있었다.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내 대한 글이 있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무서웠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없어지면 싫어. 눈물이 핑 돌았다. 손주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 녀석은 그냥 어른들 사이에 끼인 거였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 싸움은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다. 다음 날 나는 아파트 놀이터에 앉았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었다. 벤치 옆에선 비둘기가 부스러기를 쪼았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성경책을 꺼냈다. 남편이 늘 읽던 책. 페이지 사이에 그의 송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자 강하게 살아. 나는 눈을 감았다. 여보, 나 강하게 살고 있어. 바람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성경책을 품에 안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녀석은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요양원 얘기일까? 나는 조용히 앉았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이 집 너무 좁아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편하게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왜 자꾸 그렇게 말해?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이라면 내 짐을 베란다에 처박고 내 음식을 버리진 않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너희가 원하면 너희가 나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시렸다.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발송할게요. 거울을 보니 72년을 산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눈가,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오늘 내용 증명이 도착할 거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손주는 이미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신발을 신으려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세탁소에 옷 좀 맡기려고. 며느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는 썰렁했다. 복도 끝 우체통 앞에 서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나를 보자 인사했다. 김영자 어르신, 오늘 등기 온 거 있어요. 현관문 밑에 넣어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세탁소로 가는 길, 동네 골목은 익숙했다. 세탁소에서 나는 옷가지를 맡기며 잠시 숨을 돌렸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비누 냄새가 코를 채웠다. 세탁소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바빠서.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밑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용 증명이었다. 내 이름 김영자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봉투를 봤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편물.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손주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봉투를 열어보니 변호사가 보낸 퇴거 요청 서류였다. 불법 점유, 인감도장 도용 시도, 모든 증거가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읽으며 다짐했다. 이걸로 끝낸다. 오후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녀석은 현관에서 봉투를 발견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실로 들어오며 나를 불렀다. 엄마, 이게 뭐야? 아들은 내용 증명을 손에 들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말했다. 읽어봤으면 알 거 아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가족끼리 왜 이래? 내용 증명? 퇴거? 이게 뭐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가족?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내 방 뺏고 내 짐 버리고 요양원 보내려던 게 가족이야? 아들은 말을 잃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보고 나가라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반응을 녹음해야 한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 집이야. 너희가 불법으로 점유한 거야. 나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너무 하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아.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 제발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나는 가슴이 아팠다. 저 녀석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손잡고 유치원에 데려가던 그 작은 손. 하지만 이젠 아니다. 저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그날 밤 나는 손주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남편이 오래전에 쓴 편지였다. 빛바랜 종이에 그의 글씨가 또렷했다. 영자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마. 눈물이 흘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래,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안 나갈 것 같아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성경책을 펼쳤다. 남편의 송을씨가 적힌 페이지. 강하게 살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녁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얘기 끝났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손주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 싸움 내가 이길 거야.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주는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가 외투를 입으려 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동네 슈퍼에 쌀 좀 사러. 며느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나를 노려봤다. 나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덜컹거렸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슈퍼 앞에 선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수다를 떨었다. 슈퍼 안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렀다. 어르신, 쌀이 10kg 드릴까? 슈퍼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거 주고. 혹시 우편물 온 거 있나?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없어요. 근데 어르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다. 화려한 옷차림, 날카로운 눈빛. 내가 들어서자 며느리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하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영자 씨가 내용 증명 보냈다며? 터무니없어. 이 집은 너희 거나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 민수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겁주면 나갈걸? 겁준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갔다. 이건 또 하나의 증거다.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버스 안은 어르신들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시장 골목, 익숙한 간판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김영자님, 소송 준비 시작했어요. 내용 증명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나갈까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법이 지켜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녀석이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엄마 나 커서 집 사줄게 하던 목소리. 이제 그 약속은 깨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나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소송?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가? 나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아.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가족은 내 방을 뺏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 않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협박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켰다.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은 말을 잃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끄며 한숨을 쉬었다. 이 싸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날 밤 손주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손주의 학교 행사 초대장이었다. 반짝이는 스티커가 붙은 초대장. 할머니, 발표회 와주세요. 어린애 글씨가 어설프게 적혀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손주는 나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이 싸움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나는 동네 공원에 앉았다. 벤치 옆에서 비둘기가 부스러기를 쪼았다.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영자, 강하게 살아.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녁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얘기 끝났어. 법이 해결할 거야. 무릎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소송이 시작됐다. 변호사에게서 어제 연락이 왔다. 다음 주 첫 심리가 열린다고. 72년을 살며 법원에 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싸움 내가 시작한 거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주는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내가 외투를 입으려 하자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나는 침착히 대답했다. 떡집에 순자 언니 만난다. 며느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동네 떡집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다. 문을 열자 찹쌀 냄새가 코를 채웠다. 순자 언니가 떡을 고르며 나를 보자 눈을 반짝였다. 영자야, 얼굴 좀 펴. 소송 시작했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언니, 다음 주에 법원 간다. 순자 언니는 떡봉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겁먹지 마. 너 집 너 거야. 저놈들이 잘못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언니의 말은 늘 힘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김영자 어르신 또 우편물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우편물을 받아 손주 방으로 들어갔다. 봉투를 열어보니 소송 관련 서류였다. 첫 심리 날짜와 준비해야 할 증거 목록. 손이 떨렸다. 이게 현실이다. 오후 거실에서 며느리와 민수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봤다.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우리도 변호사 구했어. 어머니가 소송 걸었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며느리가 맞장구 쳤다. 맞아. 이 집은 우리 거나 다름없어. 어머니가 너무해.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들이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그날 저녁 손주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내가 아끼던 남편의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유리가 깨지고 사진이 구겨져 있었다. 며느리 짓이다. 저번에도 내 물건을 일부러 건드리더니 이젠 대놓고 망가뜨렸다.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내 추억이다. 다음 날 나는 손주의 발표회에 몰래 갔다. 초대장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학교 강당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였다. 나는 구석에 앉아 손주를 찾았다. 무대 위 손주가 작은 목도리를 두르고 노래를 불렀다. 그 목도리는 내가 작년에 떠준 거였다. 노래가 끝나고 손주가 나를 봤다. 녀석은 살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나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았다. 법원 건물은 차갑고 거대했다. 벤치 옆에서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다.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영자 강하게 살아. 눈을 감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일어났다. 저녁 아들이 나를 불렀다. 엄마, 소송 취소해. 이길 가능성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가 잘못했잖아. 내 집이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우리도 변호사 구했어. 끝까지 갈 거야.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래, 해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끄며 한숨을 쉬었다. 이 싸움 점점 더 치열해진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심리 준비 잘 부탁해요. 저 사람들이 변호사 구했대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증거가 더 강해요. 아침은 차가웠다. 손주방의 얇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접이식 침대가 삐걱거렸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다. 72년을 살며 법정에 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싸움 내가 끝낼 거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주는 책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다. 녀석이 나를 흘깃 보았지만 말없이 문을 닫았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또 어디 가세요?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경로당에 순자 언니랑 밥 먹는다.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법원으로 가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이 낯설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거대한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자님, 준비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법정 안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나를 노려봤다. 재판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영자 씨 측의 불법 점유 주장, 증거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사본을 제출했다. 그때 아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김영자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요양원 제안은 보호 차원이었고 집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정신 상태?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들이 나를 미쳤다고 몰아가려 한다. 내 변호사가 침착히 반박했다. 김영자님은 건강하시고 증거는 명확합니다. 불법 점유와 인감도장 도용 시도가 문제입니다. 법정은 팽팽했다. 심리가 끝나고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다. 변호사가 말했다. 잘했어요. 다음 심리에서 더 강하게 나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손주의 공기놀이 끈이 놓여 있었다. 내가 손주에게 선물한 거였다.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손주가 이거 잃어버렸다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나는 직감했다. 저건 함정이다.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려는 속셈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켰다. 내가 챙길게. 근데 내 사진 액자는 왜 망가졌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거짓말이다. 나는 녹음기를 끄며 말했다. 앞으론 내 물건 건드리지 마. 그날 오후 나는 경로당에 갔다. 된장국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다. 순자 언니가 나를 보자 손을 잡았다. 영자야, 법원 다녀왔어? 어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들이 날 미쳤다고 하더라.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나. 순자 언니는 눈을 부릅떴다. 뭐? 터무니없어. 너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 기죽지 마. 나는 미소를 지었다. 순자 언니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공원에 앉았다. 벤치 옆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탔다.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시계를 꺼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손바닥에 울렸다. 남편이 늘 차던 시계. 그가 영자 시간은 우리 편이야 라고 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시계를 쥐고 일어났다.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녀석은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엄마, 법정에서 왜 그래? 우리 그냥 화해하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화해? 너희가 내 집 뺏으려 했잖아.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제발.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손주는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너희는 안 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 대화도 증거가 될 거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다음 심리 잘 준비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제 정신을 문제 삼았어요. 변호사는 침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쪽 주장은 터무니없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시장 골목은 익숙했다. 생선 비린내, 떡볶이 매운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였다. 옛 이웃인 미자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영자 씨, 오랜만이야. 요즘 얼굴이 좀 수척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바빠서. 잘 지내? 미자 아주머니는 시장 바구니를 들며 말했다. 응, 잘 지내. 근데 너 무슨 고민 있지? 눈빛이 달라. 나는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집 때문에 좀 싸우고 있어. 미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도 버텨. 너 집, 너 거잖아.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반찬거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가 쓸쓸해 보였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김영자님, 상대 측이 새 주장을 내놨어요. 과거 재정 문제를 잘못 관리했다고 진명이가 어머니께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재정 문제? 그건 터무니없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거짓 주장입니다. 통장 기록과 증거로 반박할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를 보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소송 그만해. 우리 손주 위해서라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손주는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너희는 안 돼.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독설이 쏟아졌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소송해봤자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켰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끄며 심호흡을 했다. 이 싸움 점점 더 치열해진다. 그날 밤 손주방에서 짐을 정리하다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손주의 편지였다.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싫어하는 거 몰랐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손주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녀석은 그냥 순수한 아이일 뿐이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 싸움은 멈출 수 없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다음 날 법원 대기실에 앉았다. 차가운 의자,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 심장이 쿵쾅거렸다.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다. 김영자님,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 마세요. 심리 시작 전 아들이 복대서 나를 불렀다.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소송 취소해.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아.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관이 서류를 넘겼다. 김영자 씨 측 추가 증거 제출하세요. 변호사가 통장 기록, 녹음 파일, 사진을 제출했다. 아들 측 변호사는 재정 문제 주장을 반복했지만 우리 증거가 더 강했다. 심리가 끝나고 나는 법정 밖 벤치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공원에 앉았다. 가방에서 남편의 시계를 꺼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머니, 오늘 법원 가시죠?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응, 간다. 며느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나를 노려봤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가 오늘따라 선명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다. 변호사가 나를 맞으며 말했다. 김영자님, 오늘 잘해봅시다. 증거가 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법정 안,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재판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영자 씨 측의 불법 점유 주장, 증거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사본을 다시 제출했다. 그때 아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김영자 씨는 가족 관계를 무시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부당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이 집은 가족 모두의 공간입니다. 가족 관계,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들이 나를 가족이라 부를 자격이 있나? 내 변호사가 단호히 반박했다. 김영자님은 명의자이며 불법 점유와 도용 시도가 명확합니다. 가족 관계 왜곡은 터무니없습니다. 법정은 팽팽했다. 재판관이 잠시 심리를 멈추고 서류를 검토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침내 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김영자 씨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불법 점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다음 심리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밖,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거의 이겼어요.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조용했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손주 방으로 들어가려다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어니 며느리가 내 짐 박스를 뒤지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남편의 손수건이었다. 내 이름 영자가 자수로 새겨진 손수건. 며느리가 그걸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다. 그거 뭐해? 내 목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다. 아, 어머니, 그냥 정리하다가.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내 물건 버리려 했지. 다 기록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손수건을 주워 가슴에 품었다. 이건 단순한 천이 아니다. 남편의 손길이 담긴 추억이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우체국에 갔다.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를 붙이기 위해서였다. 창구에서 손주의 담임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선생님이 나를 보자 따뜻하게 말했다. 김영자 할머니, 손주가 요즘 할머니 얘기 자주 해요. 할머니가 힘들다고 걱정하던데. 나는 눈이 뜨거워졌다. 그 녀석이 날 걱정했다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사랑해요. 힘내세요. 우체국을 나오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주는 나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싸움은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동네 공원에 앉았다.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모자를 꺼냈다. 챙이 달아 해진 모자. 남편이 늘 쓰고 다니던 거였다. 그가 영자 이 모자 아래선 우리만의 세상이야 라고 웃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모자를 쓰고 일어났다. 저녁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녀석은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엄마, 오늘 법정. 왜 그래? 우리 그냥 끝낼 수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끝낼 건 너희가 나간 뒤에야 가능해.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손주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너희는 가족이 아니야. 내 집을 뺏으려 한 도둑일 뿐이야. 아들은 말을 잃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이 대화도 증거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마지막 심리 잘 준비해 주세요. 거의 끝났죠.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네, 김영자님. 우리가 이깁니다. 아침 햇살이 손주 방의 창문을 가득 채웠다. 얇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접이식 침대가 삐걱거렸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오늘은 소송의 최종 판결 날이다. 변호사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우리 편이고 승소가 확실하다고. 72년을 살며 이런 싸움을 이겨낼 줄 몰랐다. 하지만 이 집, 내 삶, 내가 지켰다.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 그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주는 책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다. 녀석이 나를 보며 작게 말했다. 할머니, 잘 다녀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니, 법원 가시죠? 이번엔 뭘 어쩌시려고?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끝내러 간다. 며느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나를 노려봤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법원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스쳐갔다. 시장 골목, 떡집, 경로당. 법원 복도는 차가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변호사가 나를 맞으며 말했다. 김영자님, 오늘 마무리합시다. 승소 확실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재판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김영자 씨 측의 불법 점유 주장 모든 증거 검토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영자 씨의 소유권이 확인됩니다. 피고는 불법 점유를 중단하고 1개월 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거웠다. 이겼다. 내 집을 되찾았다.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다. 축하해요, 김영자님. 끝났어요. 법정 밖 아들이 나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 경로당으로 와.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을 정리했다. 베란다에 쌓인 내 짐을 꺼냈다. 그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남편의 글씨였다. 빛바랜 페이지에 그의 말이 적혀 있었다. 영자야, 네가 강하면 세상도 너를 이길 수 없어. 우리 집, 우리 삶 지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래, 나는 강했다.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 그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저녁 경로당은 따뜻했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순자 언니가 나를 보자 손을 잡았다. 영자야, 이겼다며? 잘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언니. 근데 오늘 좀 도와줘. 아들 올 거야. 순자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무슨 일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녀석 잘못한 걸 알아야 해. 아들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 어색한 걸음. 어르신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눈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아들 좀 보세요. 이 녀석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내 집 명의를 뺏으려 했고 내 짐을 베란다에 처박았어요. 가족이라면서 날 버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르신들이 놀라 수군거렸다. 순자 언니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뭐? 영자야? 그게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이 집 너무 좁아요.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독설, 요양원 계획, 모두가 경로당에 울렸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떨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 내가 엄마라서 참았어. 하지만 더는 안 봐줘. 네가 한 짓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들은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제발 미안해.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가슴이 시원했다. 이 순간 내가 이겼다. 아들의 배신이 모두에게 드러났고 그는 수치심으로 무너졌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가, 내 집에서. 아들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경로당을 나갔다. 어르신들이 나를 보며 박수를 쳤다. 순자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영자야, 속 시원하다. 잘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무게가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속엔 손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짐을 쌌다. 트럭이 아파트 단지에 서고 민수가 가구를 실었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그들을 보았다. 손주가 현관에서 나를 보며 다가왔다. 녀석은 손뜨개 팔찌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나중에 또 올게. 나는 손주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 여기 있을 거야. 손주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나는 팔찌를 손목에 끼웠다. 따뜻했다. 집은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에 앉아 도자기 그릇을 꺼냈다.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의 글씨가 나를 안았다. 영자야, 네가 강하면 세상도 너를 이길 수 없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나 잘했지?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이 집, 내 삶, 내가 지켰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할 거다.